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목요일 아침 오늘 하루를 장식할 주요 이슈들이 조간신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1면부터 31면까지 샅샅이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동아일보 1면의 단독 기사로 시작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백두산 폭발 대비 구멍 뚫어서 탐사에 나선다라는 1면 단독 기사입니다. 한국과 중국 지질연구진이 백두산 폭발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으로 백두산 현지 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나서 2018년 백두산의 시추공을 뚫고 마그마가 흐르는 지하 10km 근방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자, 잠시 후 백두산 폭발 이야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 1면 단원고 학생 배상금으로 4억 2천만 원이 결정됐습니다. 여기에 평균 3억에서 4억 원가량의 추가 위로금이 돼서 1인당 8억 2천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족들은 진상 규명이 먼저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에 실린 5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북한이 만들었다는 경비행기 직전문 김정은. 자세히 보실까요? 경비행기 앞에 창문에 김정은이 타고 있네요. 이 북한이 만들었다는 경비행기 어떤 건지 잠시 후에 돌직구쇼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으로 이동합니다. 자, 경향신문 정치면 기사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 삼총사가 연기 데뷔했다는데 이 장면을 잠깐 한 장면 보여드리면 이 장면이라는데 어떤 연기 데뷔 동영상인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 동영상 잠시 후 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한겨레신문 2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만평을 보실까요? 미니스커트 단속 안 하는 게 어디야? 싫으면 중동 가든지. 다음 신문입니다. 자, 서울신문 1면에 실린 1면 사진입니다. 자, 호남 KTX 드디어 개통됐죠. 박근혜 대통령이 광주 송정역에서 열린 호남 고속철도 개통식에 참석해서 열차에 시승한 여학생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 서울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광주에서 출발한 고속 열차가 휴전선을 넘어 대륙으로 달려가는 날이 하루속히 다가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2면입니다. 위자료 못 줘. 불륜남의 적반 하장이 간통죄 폐지 이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들은 금정적 복수할 수 없냐라는 문의를 지금 법률 전문가에게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간통죄 폐지로 인한 피해자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오늘 저희는요 백두산 폭발로 첫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입니다. 자,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첫 번째 돌직구 신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백두산은 실제로 1903년 폭발한 적이 있고요. 그로부터 1000년 전 939년 대폭발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오늘 동아일보 1면에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로 다급히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이 백두산 조사에 나섰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지질자원연구소하고 중국과학원의 지질물리연구소가 지난달 23, 4일 제주도에서 만나서 2018년에 백두산의 시추공을 뚫고 마그마가 흐르는 지역까지 구멍을 뚫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 3차원 지도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에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백두산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살아있는 화산이죠. 밑에 이제 휴화산인데 마그마가 아주 두터운 층의 마그마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백두산에서 심각한 그런 움직임이 관측이 되고 있죠. 예컨대 수온이 상승한다든가 나무가 고사해서 죽는다든가 뱀이 도망간다든가 이런 보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화산 활동이 있을 거라는 이제 징조인데 현재 지진파로는 정확한 예측 시점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알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은 어쩔 수가 없고 중국하고 우리가 마그마에까지 직접 구멍을 뚫어서
코어에까지 좀 접근을 해서 언제 이 예. 화산 활동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조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백두산 천지, 그러니까 호수 수심 밑에서는 화산 지진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백두산의 수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화산 폭발의 징조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1999년도부터 예. 그러니까 천지 지진 관측 연구소를 세워서 계속 그 모니터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의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와 같이 연구를 해서 직접 추궁을 찍는 또 뚫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처음인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슬란드 이제 화산섬이죠. 아이슬란드에서 이제 2km 정도의 시추공을 뚫은 경우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예. 그쪽에서는 이제 그 탐사에 실패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아마 7km 정도의 그걸 뚫으면은 과학사에서도 큰 어떤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03년, 약 100년 전이죠. 1903년에는요, 백두산이 실제로 폭발했었습니다. 이 당시 화산재가 상공 25km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일본의 활화산이 실제로 수증기 폭발을 해서 일본 시민들이 사망을 했던 일본의 국가적 재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일단은요, 저희가 백두산 폭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작년 9월이었죠. 일본의 화산 폭발 뉴스 보도 화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의 화산에서 이른바 수증기 폭발, 갑작스러운 수증기 폭발이 일어나서 저 당시, 그러니까 작년 9월경에 일본을 포함한 여러 외신들, 우리 대한민국 뉴스에서도 앞다투어 저 소식을 급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유독가스와 저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됐고 사망에 이르렀던 사건이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결국 수색을 포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화산의 활동과 지진에 대해서 일본만큼 예측을 잘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도 예측을 못했던 게 저 화산 폭발인데 백두산에서 화산 대규모 폭발이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안용환 전 의원님, 기자 시절 때부터 이른바 북한 전문가로서 여러 번 북한을 가셨는데 백두산에도 여러 번 오르셨죠? 네, 백두산은 뭐 10여 차례 이상 가본 것 같습니다. 10여 차례. 어유.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제가 예. 95년도에 백두산 갔을 때의 상황이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예. 지금도 20년 전이죠. 제가 이제 취재차 백두산을 갔는데 올해도 백두산 눈이 내립니다. 예. 눈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중턱쯤에 눈이 쌓여 있는 곳에 한 가운데가 녹아내려요. 한 가운데가. 예. 그래서 이상하다 저도 일행들을 보는데 그 당시 서울교대 재직한 교수님께서 저거 백두산 폭발하는 거 아니야? 응? 왜 눈이 제가 녹아내리지? 한 이야기 듣고 제가 그래서 기념 촬영을 온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99년도부터 중국 측에서 중국지질연구원에서 천지에 백두산 폭발에 대비한 연구소를 세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가 되겠죠. 중국 측에서도. 그런데 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백두산은 1903년에 폭발한 게 또 이전에 939년도에 대규모 폭발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때문에 발해가 만주를 지배했던 우리의 고대 국가 발해가 멸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허.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의 폭발은 지금도 발해가 멸망했을 때 1100년 전의 폭발은 예.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화산 그때가 폭발은. 백두산 폭발이었던 거죠. 백두산 폭발이요. 백폭발. 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유럽을 가는 비행기편이 전부 끊겼습니다. 예. 근데 그 폭발력의 1000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1000배가 넘는다. 1000배가. 그러니까 939년에 폭발했던 백두산 폭발의 위력이 그다음에 BC 79년도에 있었던 베수비 화산, 예. 폼페이 유적을 만들게 한 베수비 화산의 폭발력보다 한 50배 이상 강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물론 지금 백두산이 당장 폭발한다는 가능성은 없지만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폭발하는 순간 여름이 사라집니다. 여름이 사라진다. 1815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했는데 그 화산 폭발 때문에 북미의 여름이 사라졌어요. 어허. 화산재가 북반구를 덮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니까 여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냉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두산 폭발을 하면은 북반구 일대에 화산재가 하면은 가장 큰 피해는 북한과 중국 동부선 그다음에 일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 동북풍이 백두산 쪽에서 일본 쪽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그 발해가 멸망했을 시기 인근 시기에 일본에 화산재 굉장히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백두산하고 백두산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화산재가 있는 것으로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동북아시아 전체 또 세계 전체에 관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당국과 이 중국 정부 당국은 이미 1999년도 때부터 백두산이 당장이라도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움직임을 관측하고 그 1999년도부터 백두산의 폭발을 관측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939년,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에 대규모 백두산 대폭발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추정컨대 백두산이 또 한 번 대폭발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100세제곱킬로미터 반경, 동북아시아를 전체를 다 뒤덮는 정도의 화산재의 규모를 한반도를 5cm 이상으로 두껍게 덮을 만한 화산재를 내뿜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배승희 변호사님, 아까 안영환 전 의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화산 폭발은 폼페이 문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백두산은 1000년 전에 비슷하게 대규모 폭발을 일으켰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된다면 폼페이보다도 더 할 것이다. 남한까지 내려오지 않더라도 북한이 다 화산재로 덮일 것이라는 예상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일본 후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후지산은 300년 동안 분화를 하지 않았는데 이 후지산 주기를 해보면 올해 아니면 최근에 분화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또 미국에도 가장 유명한 화산이 있잖아요. 옐로스톤이 있는데 주기가 60만 년인데 지금 64만 년이 지나도록 분화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분화가 임박했다는 경고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산 연구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 지금 그 한중이 같이 백두산의 천지 주변의 연구에 합의한 것은 이 문제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만약에 분화하게 되면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건 물론이고 완전히 붕괴합니다. 지금 뭐 김정은 정권 하고 있지만 붕괴하는 건 물론이고 중국의 동북 삼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까지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사실 우리 한반도 남측은 사실 영향권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만 역시 먼지 같은 건 많이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안보는 물론이고 사실은 문명 붕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대규모 화산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지역이 전부 다 붕괴하면서 문명까지 바꾸는 경우가 많았고요. 지금 말한 대로 오늘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939년에 화산이 분화했다는 건 이번에 처음 밝혀진 사실이었고요. 사실 발해가 망한 것이 926년이니까 사실 발해가 망한 직후에 이것이 터진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이렇게 화산이 분화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여진과 그다음 미리 작은 어떤 화산 분출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발해 멸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저렇게 대규모 폭발이 있었던 시기는 발해 유민이 고려로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고 그때 많은 이제 말갈족이나 이렇게 죽었지만 화산을 어떤 대폭발을 뚫고 이렇게 일어난 민족이 여진족이다. 그래서 그 여진족의 상승과 그 전에 말갈족이나 어떤 우리 거란족의 문명에 죽인 것이 부침이 이 화산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건 이 당사자국 중에 하나인 북한이 이 공동조사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사국으로서 이 문제가 북한의 현재 실력과 수준으로는 뭐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수습도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까 우리 배 변호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뭐 전 세계 지질학자들이 가장 위험한 세 군데로 꼽고 있는 것이 3대 휴화산이 백두산, 후지산, 그리고 엘로스톤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인데요. 그 세 군데가 다 지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근데 폭발하면 그야말로 대규모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 피해보다는 뭐 1000배 이상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발력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우리 지금 그림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용암이 흐르는 건 와 무서워 보이고 저게 뭐 끔찍하다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보세요. 저 옆에 사람이 가서 이렇게 볼 정도로 다른 위험은 없는 겁니다. 용암이 에너지가 이미 흘러나가 버리고 분출되어 버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웅측되고 빵 하고 터질 경우에 우리 뭐 옛날에 시골 장터에서 이렇게 뻥튀기 하듯이요. 계속 그 안에서 에너지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뻥 터뜨릴 때는 소리도 크고 그 에너지도 분출이 크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수증기 폭발인데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일본에서의 그 수증기 폭발, 화산 폭발을 볼 때 피해 지역의 주민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옥을 보았다. 지옥을 봤다. 예. 그러니까 백두산에서의 이런 폭발이 있게 되면 가져올 그 위험함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제 차원에서의 동북 상북 가운데서의 어떤 예. 관리 잘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한국과 중국 양국이 정말로 심각하게 백두산 대폭발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로 오늘 도시크쇼 시작을 했습니다. 자, 동아일보가 창간 9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5년만 더 있으면은 100년 된 신문이 되는데 동아일보 95년 창간 특집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우리에게 처한 안보 이슈 중에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국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한국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일까요? 무응답 0.5%, 밑에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잘 모름도 6.1%. 이분들은 참 정직한 분입니다. 잘 모릅니다. 아무거나 찍을 수 있는데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정직한 거죠. 한일 관계 정상화가 5.1%.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가 13.8%. 한국과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가 16.9%. 2위와 1위가 남았는데요. 뭘까요? 2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2위는 한미동맹 지속. 역시 한국, 미국의 동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한미동맹보다 국민들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남북관계 개선이었다. 자, 안녕한 전 의원님, 북한 전문가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미관계 혹은 한중관계보다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가장 시급하다 꼽았어요. 그렇죠.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특히 뭐 5.24 조치 이후에 이제 남북관 굉장히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6% 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북 특사 파견에 찬성하는 의견도 66.3%. 세 분 가운데 두 분은 북한에 특사를 보내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또 재밌는 건 통일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 통일하자. 이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9.6%. 흡수 통일이요? 60%가 예. 우리식의 체제로 흡수 통일하자는 의견에 찬성을 했고요. 흡수 통일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26% 정도 됐습니다. 네 분 중에 한 분은 반대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가가 어디냐? 라고 물었을 때 안보는 미국. 안보는 미국. 60.6%요.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 경제는 55%가 예. 경제는 중국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문제. 예. 사드 문제 관련해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사드는 고고도 방어 미사일 체계를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61%. 예. 반대 의견이 20.3%. 찬성 의견이 일반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면은 안 나왔습니다만 일본과 정상회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약 70%가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예. 의견이 나와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점이 가장 중요한 국가, 우선되는 국가가 북한이 중국을 제치고 1등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이 계속 독도와 역사를 갖고 장난을 치고 왜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일 간의 이 정상회담과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 국민은 이렇게 생각하는 점이 참 흥미롭네요. 저도 좀 놀랐는데요. 일본의 잇따른 도발과 역사 왜곡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좀 한일 관계가 미래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가 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공조해야 된다. 예. 이런 측면에서 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외교팀에서 외교안보 전략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일본이 조금만 더 전향적인 과거사에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역사 왜곡에 대해서 좀 더 반성적인 모습을 보면 예. 우리는 얼마든지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조그마한 단초를 일본이 풀어주지 않음으로써 딱 막혀있는 경색이 딱 돼 있는 그 형국인데 올해가 한일 수교 50주년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이 한일과의 경색 국면은 MB 정부 마지막 때 독도 방문에서 비록이 돼서 지금 한 4, 5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해에 한일 관계 예. 회복을 위해서 양국이 좀 어떤
진전된 어떤 뭔가 전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로 따지면은 우리 같은 라인에 이웃집이 세 집 살고 있어요. 중국, 일본, 북한. 근데 세 집 중에 두 집이 좀 불편한 관계예요. 자꾸 애들이 뛰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니까 그렇다고 이웃집이랑 언제까지 잘 못 지낼 수도 없고 말입니다. 아, 이거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예. 우리 국민들은 정말 현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외관계 가장 중요한 데가 북한입니다. 가장 위험한 관계잖아요. 가장 위험하고 불편하고 힘든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개선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고요. 백두산도 폭발한다는데. 그리고 아베처럼 우리한테 미움받는 사람 보죠. 얼마 전에 우리 일본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이토이로 보면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 침략의 역사 3인방인데요. 그 아베처럼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미움받는 정치인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 만나세요. 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근데 현재 우리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의 어떤 정상회담 문제에서 상당히 냉대하게 대하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도 어떤 돌파구를 못 만들고 있는 게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국민들이 이걸 정확하게 보고 있고, 또 하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짚어내는 건 미국과는 안보를, 중국과는 경제를. 그래서 안미 경중 이렇게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국민들 여론조사 단순하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아주 정확하게 답을 짓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만일에 아사히 신문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베 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라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70%다 그러면 우리가 놀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일본 국민들은 동아일보발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다. 예. 그런데 또 이 북한 얘기도 나왔어요. 안녕한 전 의원님, 북한 전문 기자 출신으로서 현 박근혜 정부에서 네. 북한 특사 카드가 필요하다면 네. 한번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 제가요? 예. 깜짝이야. 시켜줘야 하는 겁니까, 그거? 그렇죠. 시켜줘야겠죠. 그렇군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특사는 필요합니다, 사실. 아무리 전쟁을 하는 상대를 하더라도 예. 밑에 물밑 접촉선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쟁 상대를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죠.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런 선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없다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있다면 더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아까 정승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보고 아무리 아베 정권과 우리가 다툰다 하더라도 지하에서는 교섭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뭐가 바람직할 것인가. 특히 우리가 이제 외교 중에 우리 리포트 주한 대사가 공공외교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국민을 상대로 외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방금 아사히 신문에 이론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베 정권을 상대할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을 상대로 외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일본 국민에게는 한국이 굉장히 좋다. 좋은 나라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허. 한때 60% 올랐더니 30%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사실 안 옵니다. 명동에 과거 일본인들이 차지하다가 지금 중국인들 다 밀려나고 있어요. 그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일본인들이 한국에 꺼려하는 게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류도 지금 계속 사그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외교를 할 때 일본에 대한 호감도 외교, 일본 국민 호감도 외교 굉장히 필요한.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외교에 대해서 우리 당국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 북한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북한 뉴스 하나 재미있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직접 이번에는요. 경비행기를 만들어서 조종까지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 경비행기 진짜 북한이 만든 게 맞을까요? 그리고 김정은이 비대한 몸을 이끌고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을까요? 이용환 기자입니다. 군용 비행기와 민간용 경비행기를 생산하는 군수 공장을 찾은 김정은. 김정은은 각종 항공기들이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북한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모든 장치들이 국산화된 경비행기들을 훌륭히 만들어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뜨겁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경비행기에 김정은이 직접 몸을 실었습니다. 옆에 앉은 조종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이착륙까지 시도합니다. 북한이 항공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생산 공장 모습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행기를 스스로 설계를 하고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상당한 항공 기술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일각에선 김정은이 직접 조종한 경비행기는 미국의 세스나사 모델과 유사하다며 부품을 들여와 단순 조립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미제 타도를 외치면서 미국 항공기를 복사해 만드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이 직접 항공기를 조종한 것도 관광지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조종 체험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자, 일단은 북한 매체에서 사진으로만 김정은이 직접 이 경비행기를 조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 가지 우리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 전투기 연료가 부족해서 이 전투기 훈련을 하는데 진짜 전투기가 아니라 이 모형 종이 비행기 같은 전투기로 전투 훈련을 하던 이 모습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직접 경비행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왠지 믿음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이렇게 모형 비행기로 전투 연습을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자, 이 장면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공군 부대를 시찰을 했는데 실제 전투 비행 훈련을 봐야 되는데 말이죠. 큰 지도 위에서 담배 피면서 김정은이 시찰을 하고 있는데 장교들이 저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굉장히 진지하고 날쌘 몸짓으로 전투기 모형을 들고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김정은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웃으면 보기 와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 공군 부대의 전투 훈련 모습입니다. 심지어 김정은이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전략 전술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뽀사뿌라 지금 저러고 있죠. 뽀사뿌라 내려와서 폭격을 해서 터뜨려라. 하도 저도 사실 외교안보 국방 출입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북한의 저런 모습들을 보면 뭘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데 자 여기서 또 한 번 안용환 의원님 북한 전문 기자로서 사실은 기가 막힙니다. 저 모형 비행기 갖고 전투 훈련 하는 게 어때요? 지금 방금 그거 하면은 우리 남한 지도 위에서 남한 전략 타격 지점을 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광주에 우리나라에서 공군 비행기 있습니다. 광주를 공개로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공군 기지는 대구에 있는 공군 기지입니다. F-15 최첨단 다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너무나 코믹하고요. 잘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진지해요, 저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는 저희는 아까 기름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면 앞에 진짜 비행기가 글라이더에 조종사를 태우고 줄로 해서 2로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서는 줄을 끊으면은 착륙 연습을 글라이더를 타고 착륙 연습을 해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 김정은 씨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되나요? 참 김정은 비행기 사랑, 공군 사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엔 세스나기를 타고 원산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공군 사령관은 사실 북한의 공군 사령관은 일개 군단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개 군단장을 국방위원으로 올려준다든지 본인이 비행기를 또 모는 모습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말하는 저 세스나기가 북한이 비행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까지 만들 수 있는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엔진은 사실 우리가 옛날에 포니 자동차니 하던 시절도 엔진은 수입의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엔진까지 만들었는지 또 하나는 아까 올라간 비행기가 보니까 굉장히 낡았어요. 저게 막 만든 비행기 같지는 않고. 그래서 참 유별난 비행기 사랑, 아니 젊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나이든 지도자 같으면 어떻게 세스나기 위험해서 타겠습니까? 만류하죠. 지난번에도 그 1호기, 전용 1호기를 타고 평양을 하면서 그걸 평양을 시찰하는 1호기를 타고 보여줬죠. 진짜 독특한 지도자입니다. 제 아프리카에서나 희화화될 수 있는 모습, 저러니까 미국 코미디 프로에 자주 나오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기차를 즐겨 타고 비행기를 무서워했던 아버지와는 달리 김정은이 확실히 스위스 유학 생활해서 그런지 굉장히 비행기를 좋아합니다. 고려항공에서 러시아에서 일류신기 낡은 거 수입해다가 빨간색 페인트 칠해서 북한 북한 깃발 그려놓고 거기서 딱 위풍당당하게 내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제는 급기야 자기가 조종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도자가 비행기 같은 어떤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히틀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사람들한테 선전선동을 할 때 비행기에서 타고 내리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걸 또 연출한 사람이 유명한 여성 다큐멘터리 어떤 그 감독이 이걸 했던 유명한 것인데
이 비행기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본인이 구세주로서의 이미지를 많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예. 그런 이미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굉장히 즐겨하는 그런 수단이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또 이제 저렇게 예. 어떤 첨단 기술이 동원되는 이런 것들을 본인이 조작하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최고 지도자 또 안보 수호자로서의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 조작 측면에서 하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북한이 경비행기 생산해서 어디다 써요? 어디다 쓰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전투기도 예. 아니고 이렇게 해서 무슨 저기다가 그야말로 관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농작물을 할 때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대량 생산해서 활용한다는 거 사실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북한의 산업 구조상 경비행기가 필요하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한에서 경비행기가 AN2라고 저공 침투기는 북한이 자체 생산을 합니다. 그게 이제 경비행기하고 거의 같은 원리예요. 낮은 고도로 그 비행기가 이제 천으로 만들었다는 건 날개를. 그래서 레이더 안 잡혀 있어.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비행기 원리가 이제 그 작동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데 이제 결국은 주민들한테 이 정도의 기술력이 있다. 그다음에 그것도 내 통치 시절에 이렇게 네.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 자부심을 주기 위한 그런 선전선동의 효과를 노리겠죠. 예, 일종의 이제 어려움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일례인데요. 북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면 중소 간에 막 분쟁이 벌어졌을 때.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주체 사상을 높이 들고 이제 우리식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두 쪽 다 거리두기를 하죠. 중국과 소련은. 등거리 외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쪽 저쪽에서 다 기계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북이 트랙터, 그쪽 말로는 트랙터. 예. 트랙터. 요거를 이제 자체 생산하겠다 해서 농기구, 트랙터. 우리 경운기 같은 거죠. 그거를 이제 시운전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 김일성 주석 때죠? 예, 김일성 주석 때입니다. 그래서 막 온 과학자들과 내외신 기자 다 불러다가 했는데 웃긴 게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트랙터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 걸을 때 뒤로 가더래요. 걸자마자.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온통 울음바다가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리는 이제 동무들 뒤로 가는 것까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가는 것까지만 이제 개발합시다 이랬다는데 그때 어려움을 반영하는 일례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20대에 이 국가 통치자가 됐고 이제 겨우 30대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 북한의 인민들을 이끌어 나가려면 뭔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아버지는 맨날 60km짜리로 달리는 차 타고 다녔는데 그와는 다르게 비행기를 다룰 줄 알고 비행기를 생산할 줄 알고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나타났을 때 그 젊은 나이에 미국 대통령이 블랙베리로 트위터를 한다거나 국민들이 볼 때 우리들이 볼 때도 다 놀라웠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일정한 연출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비춰줍니다. 이제 사실은 김정은이 저 정도의 이 비대한 체구를 이끌고 전투기에 탑승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국방부 출입 기자를 하면서 한국의 초고속 그러니까 초음속 전투기를 타봤었는데 굉장히 날렵하고 근육이 많지 않으면 전투기에서는 이 중력 가속 때문에 질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전투기를 탄다? 저 체구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 건데요.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이 세 명의 거물들이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홍보 영상에 주연으로 등장을 한 건데요. 직접 한번 보시죠. 난 아닐 줄 알았어요. 지금 여기는 똑같은 이름들로 가득해요. 희망이 있을 줄 알았죠. 안 가면 안 돼? 내가 존재한다. 내가 너 때는 말이야 열정 하나로 먹고 살았어. 가버리면 어떡해? 서울 가서 성공해 올게. 야, 서울은 정말 먹고 산다며. 고등부 안 올라간 거 방패. 난 어디로 가야 돼?
꽃피는 봄날 국회의사당으로 놀러 오실래요? 자, 정책 엑스포 홍보 동영상을 보셨는데 마지막 문재인 대표의 꽃피는 봄날 국회의사당 놀러 오시죠 라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깜찍한 그런 연기까지 보셨는데, 자, 사실은 이 새누리당에서 앞서서 김무성 대표가 이 홍보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일명 김무성의 바바리맨 영상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보고 난 기자들이 또 아주 얄궂게 문재인 대표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쪽 당의 김무성 대표는 저렇게 바바리 연기도 하는데 문 대표님은 그런 생각 없습니까? 문 대표가 국민을 다가가는 위에서라면 그 정도 연기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이 동영상인데요. 그때 김무성 대표의 바바리 영상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누가 연기 잘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것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홍보 영상. 자, 바바리를 휘날리면서 여기도 어색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괜찮아요. 자, 이 부분이죠. 놀랬죠?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몇 분 안에 더 큰 정답. 자,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박원순 시장 이 세 명이 나란히 이 홍보 영상에 등장을 했어요. 박윤 대변인, 이거 누가 아이디어입니까? 누가 봐도 문한박이라고 하는 차기 대권 주자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당이 하고자 하는 정책 박람회, 엑스포, 정책 엑스포에 대해 선전하려고 그러는데요. 연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저는 뭐 다른 상대 당이긴 합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훨씬 더 나았다. 연기는 그게 더 나았다. 왜냐하면 훨씬 활동폭이 넓어요. 주연인 게 분명했어요. 주연인 게 대사도 있고 또 이렇게 맨 마지막 마지막도 이렇게 장식하잖아요. 이름이 뭐고? 이러면서 끼끼끼끼 이러면서 이제 정리하는 모습까지. 거기는 원톱. 근데 여기는 쓰리톱. 이런 면에서 비중도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눈에 띄는 건 두 가지입니다. 부산 사투리. 문재인 대표도 부산 사투리. 그렇죠. 김무성 대표도 부산 사투리. 꽃피는 봄날. 그리고 이제 김무성 대표가 연기 면에서는 훨씬 폭넓은 연기를 보여준 건 맞는데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연기보다는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정책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작년부터 준비해가지고 올해 지금 시작하는 이 정책 박람회라고 하는 건 스웨덴 정치가에서 아주 유명한 정책 엑스포입니다. 알마달렌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의 휴양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휴양지에 올로프 팔메라고 하는 유명한 스웨덴의 이른바 좌파 정권의 총리가 거기 가서 자기 정책을 설명하던 연설을 그냥 즉석 연설을 하던 게 유래가 돼가지고 지금은 한 1,600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정책 엑스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따와서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순서는요. 신문 속 사람들의 동양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야당의 빅샷입니다. 함께 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어제 아침 현장 최고위를 위해 광주로 향하면서 동교동계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 대표는 위기 상황이라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 대표 측 핵심 인사는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에게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모임 후보로 출마한 서울 관악 을에 선대위 고문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지만 권 고문은 동교동계 60여 명이 만장일치로 지원 반대를 결의한 점을 거론하면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표와 가까운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 한명숙 전 총리는 권 고문과 긴급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권 고문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표는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 재편론을 주장한 정동영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쯤 되면 조금 정치가 좀 허무해지죠. 우선 누구를 위한 야권 대표인지 그렇게 묻고 싶고요. 문 대표는 오늘 전직 대표급 인사들과 만찬 회동을 갖고 재보선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 이어 김한길 전 대표도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수진입니다. 자, 신문 속 그 사람 첫 번째 주인공은 그렇습니다. 큰일 난 야당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인데요. 이른바 야당의 난인데 조수진 기자의 방금 리포트를 보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의원님. 동교동계에게 문재인 대표가 다급했나 봅니다.
굉장히 도움을 요청하고 정동영 의원,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전 의원을 향해서는 거세게 지금 비난했어요. 네. 사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발 등에 불이 떨어진 경우나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겠죠. 당장 동작, 새정치연합의 아성인 동작에서 정동영 후보가 나옴으로써 많이 진다. 관악. 그럼 굉장히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광주, 이른바 새정치연합의 아성 중의 아성인 광주에서 천정배 의원이 많이 이긴다. 새정치연합 후보가 많이 진다라고 한다면은 호남 민심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리더십의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드리면 미안하지만은 열린우리당 때 당 대표들의 평균 임기가 10개월이 못 됐습니다. 8개월인가밖에 안 됐었죠. 계속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계열의 정당에서는 계속 리더십에 흔들리는 게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네 분이 저는 뭐 여야 그런 거 떠나서 당이란 건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예.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인데 새정치연합 보면 도저히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예. 이합 집산. 그래서 아니 당이 선거운동이 있으면 당에 도와야죠. 나는 모르겠다. 무슨 소리 한다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결사체라는 측면에 본다면은 그러려면 헤어져야죠. 예. 헤어져서 내 갈 길을 가는 거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의 이해 계산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정당 전체 대한민국이라는 걸 공동체보다는 내 정파 이해 계산만 한 것 같은 너무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그것을 아우르지 못하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당 대표가 됐으면 안고 가서 100번 인사하고 머리를 조아리더라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문제와 함께 새정치연합의 고질적인 정파주의가 또 드러난 거 아닌가. 제가 같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4월 재보선 선거를 앞둔 야당의 난입니다. 주말의 영화는 아니고요. 야당의 난을 준비했습니다. 이 난은 꼭 뭐 반란의 난이 아닙니다. 어렵다의 난이라는 의미도 있고 화초의 그 이쁜 난일 수도 있는데 해석은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어지러울 난자 아니에요? 어지러울 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옆에 제가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출력물을. 자, 문재인 대표가 같은 당의 비수를 꼽은 이 정동영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쯤 되면 정치가 허무해진다. 그쯤 되면 정치가 허무해진다. 들어본 느낌이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그런 말을 했고요. 이쯤 하면 막하자는 거지요. 막하자는 거죠. 그쯤 되면 정치가 허무해진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는데 야당의 밑에 보세요. 이 4명의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들이 과연 이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한 4월 재보선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의원. 대표를 역임했던 안철수 대표는 적극 도울 것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새정치연합을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에서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것인데 문재인 대표로서는 지금 당대표로서 처음 맞는 선거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와는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는 그전에 선거에서 사실 승리를 했고 문재인 대표는 이번에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또 정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안철수 의원 입장도 문재인 대표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입장일 것이고 오늘 나온 기사로는 안철수 의원이 관악을에 지원 유세를 간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일단은 전 대표로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뛰어든 상황입니다. 이미 재보선에 뛰어들었고 그렇다면 같이 공동대표를 했었던 김한길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나한테 요청이 오면 도울 텐데 문제는 요청이 안 와요. 자, 박영진 의원은. 오늘 저녁 6시에 일마 전직 대표들이 모이는 이제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요. 원탁회의가 있습니다. 원탁회의가 있구나. 그러니까 원탁회의라고 하는 게 둥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인데 현직 대표인 문재인 대표가 전직 대표들로부터 지혜와 조언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전에 언제 있었냐면 대통령과의 3자 회동, 청와대 3자 회동이 있을 때 그 자리를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 자리에 초청 대상인 분들은 약간 기분이 각각 제각각이신가 봐요. 아니 급할 때만 불러? 뭐 이런 게 있으신가 봐요. 그 김한길 대표가 요청이 오면 하겠다라고 하는 저 말의 이면엔 요청이 안 왔다. 정중하게 안 했다. 뭐 이런 좀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아직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반영하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전직 대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배승희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안철수 의원과 함께
당을 창당한 창당 주역입니다. 이 당에 어려움이 처했으면 당연히 응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야당 지도부의 4인 사색 반응이 참 재밌는데요. 또 있습니다.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은 과연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함께 보시죠. 자, 아직 고민 중이다. 박영선 의원은 정성희 의원님, 우리 정성희 위원과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죠. 그런데 선배 이야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왜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하시는지 결단을 못 내리고. 사실은 앙금이 가시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누구와의 앙금? 예, 지금 현재 진영 지금 지난번에 그 세월호 전국을 우리 박영선 그때 비상대책위원장이 끌면서 어렵게 끌어갔었는데 아시잖아요. 정부와 여당과 합의해 온 거 2번이나 당내에서 친노 그룹이 그 비토를 놓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결국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은 그때 단식까지 했죠. 네, 굉장히 장을 어렵게 청하게 했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좀 이런 게 가면 좀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오래 가는데 또 박영선 의원도 나중에 또 후위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이 당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추세를 관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앙금이 좀 남아 있습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세월호 전국 때 얼마나 힘들게 이끌었고 사실은 뭐 야권 개편이다 여러 기대도 많았는데 그때 당시 문재인 의원이 단식하는 유민 아버지 설득해서 데려온다고 하고서 자기가 가서 단식했던 그 앙금 어찌 있겠습니까? 자, 근데 더 재밌는 건요. 4인 사색 중에 마지막 인물입니다. 자, 문재인 대표와 당대표를 두고 얼마 전에 결었었던 박지원 최고위원. 야, 나한테 왜 그래? 안 도와주겠다. 나한테 왜 그래? 안영환 의원님. 참. 일단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 문재인 대표와의 갈등의 골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경선하면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앙금인데 저런 사람 처음 봤다는 이야기까지 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저런 사람 처음 봤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골이 있다 보니까는 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여러 계산을 하겠지요. 게다가 지금 도와달라는 지역이 정확히는 관악을입니다. 근데 관악을에서 지금 정태우 후보에게 경선에서 졌던 김희철 후보죠. 김희철 후보가 박지원 계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후보가 강력히 밀었는데 경선서 0.6% 차를 졌어요. 그렇죠. 김희철 후보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지금 가서 당장 정태우 후보를 돕는다. 이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김희철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정태우 후보가 지금 국회의원이 되면 1년 뒤에 자리를 확실히 잡습니다. 만약 이번에 떨어지면 김희철 후보는 그 지역에 다시 자기가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애매한 겁니다. 정치적 지역 구도에서. 그런 상황에서 박지원 후보가 자기를 따랐던 사람을 뿌리치고 도울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서 말했던 앙금 문제. 게다가 또 호남 신당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재밌는 건요. 오늘 아까 박용진 전 대변인 원탁회의 있다고 했잖아요. 당 대표급 인사들에게 현재 문재인 대표가 지혜를 조언을 구하는 그 자리인데 여기에 박지원 의원도 대표급 인사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이 갔는데 이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다. 사실상 불참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박지원 의원은 아무래도 도와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겠지만 도와줄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손을 뿌리치는데 지금. 그러나 이럴 때 꼭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당후사. 당을 먼저 생각하고 사사로운 관계, 김희철 전 의원과의 관계, 이런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서운함 이런 건 다 좀 묻어버리는 이런 대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치인이 갖춰야 될 자세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4인 4색 반응, 야당의 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서동 그 사람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문 대표님은 잠깐 아래로 모시고요. 신서동 그 사람 두 번째 인물은 자, 오랜만에 또 나왔습니다. 어제 재벌 총수 연봉 공개 때 한번 잠깐 나왔는데 이번엔 아예 주연으로 신서동 그 사람의 선택이 됐습니다. 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번에 수감 중에 10kg이 빠져서 홀쭉해졌다. 불면증에 처해 있다. 서원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공개된 장소의 모습을 드러낼 때면 풀어헤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1심 선고 뒤 48일 만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검은색 뿔테 안경과 옅은 녹색 수의 차림에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묶고 나타났습니다.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전에 비해 부쩍 야윈 얼굴 윤곽은 두드러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특히 구구절절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역지사지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한 업무 방해와 강요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혐의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항공법상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비행기가 땅 위에서 단 22초 동안 17m만을 후진했을 뿐이고 항로도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지위를 남용해 법질서를 무력화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쟁점이 된 항로 변경 기준을 판단한 뒤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한환입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님, 사실은 이 수감 생활이 조현아 전 부사장 입장에서는 그 대한항공을 내 마음대로 돌려라라고 했던 그 부사장 입장에서는 수감 생활이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또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어제 항소심에서 열렸는데 녹색 수의를 입은 부사장이 굉장히 살이 많이 빠지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밑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채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눈을 뭐 아무데나 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심하게 하고 나왔나 봐요. 네. 아무래도 1심에서 너무 겪다 보니까 2심에서는 좀 얌전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사실은 이 조현아 씨가 두 아이의 엄마거든요. 쌍둥이를 두고 있잖아요. 예. 지금 두 돌이 안 돼서 굉장히 아이가 보고 싶다. 그래서 밤에 눈을 감고 보면은 아이가 보인다. 뭐 계속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재판부에서도 항소심이나 뭐 재판부에서도 아이가 있는 엄마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항소심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또 어제는 이제 담당 변호사가 좀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제 부장판사 출신들로 뭐 꾸렸다고 하는데 변호진이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예, 강화가 됐죠. 왜냐면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고자 하는 아마 의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장판사 출신으로 꾸렸다는 거는 결국에 이 지금 재판부와 연결돼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서 양형에 좀 반영을 해보자. 사실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될 정관 예우를 어떻게 좀 이용해보자라는 심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형사 피고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심리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갖고 또 뭐 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부장판사 출신들이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 뭐 무죄 다툼을 하지 않고 양형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도 부장판사 출신으로 강화를 했고 또 쌍둥이 아들 얘기도 하고 좀 수감 생활이 홀쭉하게 10kg도 빠졌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연민도 느끼지만 형을 좀 줄이기 위한 어떤 전략이다. 뭐 이런 분석인데. 전략적으로 살을 뺀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제왕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 어떤 차가운 시멘트바닥에 생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번 항소심에서는 지난번에는 이제 다 무죄를 주장을 했는데 강요하고 업무 방해죄에 대해서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했군요. 다만 이제 항공기를 뒤를 돌린 부분, 17m 돌린 부분, 항공보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 예. 이 강요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 주장을 처리했으니까 인정하고 그 양형에 반영해주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일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한번 붙어볼 만하다 해가지고 이건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 자리를 빌려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역지사지를 절감한다. 예. 역지사지, 남의 입장과 자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것이고 남의 입장에 공감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분이 뭐 형을 몇 년을 살고 몇 개월을 살고 하는 것보다 정말 누구든지 살아가는 어떤 뭐 조현아 부사장이든 아니든 살아가면서 남의 입장과 바꿔서 생각해보는 자세는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작전을 좀 잘 못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작전 잘못 짰다. 예, 변호사를 바꾼 것도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1심 때부터 다 기억하잖아요. 고추장에 참기름에 밥 비벼 먹으니까 맛있더라. 예. 이게 잘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꿋꿋해요. 캔디처럼 살아요. 이렇게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랬죠. 예. 그때 좀 풀어달라고 그러면서. 근데 이번에 완전 지금 바뀐 거거든요. 바뀌어서 불면증 잠 못 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이렇게 힘들게 지낸다. 너무 어렵다. 뭐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잡혀 들어가서 구치소 방에 너무 딱딱해 이러면서 이제 불편하게 지낸다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못 견디고 있다. 보통 이 재벌 회장들이 잡혀가시거나 시민들, 국회의원들 잡혀가시면 바로 환자복 입고 휠체어 타고 나타나시는 다 작전이거든요. 일관되게 재판부가 일정한 판단의 어떤 이걸 좀 반영하기 위한 건데 이번에 재판장, 항소심 재판장이 누구냐면요. 김상환 부장판사라고 그래서 최근에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구형. 이거 그냥 단호한 분입니다. 단호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살이 빠질 게 아니라 살이 떨릴 것 같다는. 살 떨릴 그런 상황이군요. 자, 최종 판결이 과연 어떻게 내려질지 저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을 만나보시죠. 자, 신사동 그 사람 세 번째는요. 적반 하장 불륜 남녀입니다. 이게 말이죠. 제가 그렇게 간통죄 폐지하면 안 된다고 외쳤는데 결국은 간통죄 폐지되더니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배승희 변호사님. 네, 이번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위자료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재판을 가니까 위자료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더라. 그러면서 오히려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도 이제 형벌적으로 죄를 안 받는데 왜 내가 위자료를 줘야 되느냐라면서 적반하장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했는 한 제이 씨 같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위자료 500만 원 정도 하시죠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간통을 저지른 경우에 위자료가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평균 위자료 액수에 못 미치는 위자료가 나와서 이것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오히려 간통죄를 인정해주고 이런 불륜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에게 제대로 된 그 위자료를 배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판부는 이런 것 같아요. 위자료라는 것을 판단할 때 결혼 기간까지도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결혼 기간에 비례해서 위자료를 좀 측정하는 거라서 결혼 1년이나 10년 이하는 조금 위자료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사실은 그동안 이 간통의 죄가 있었을 때는 말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증거가 있으면은 위자료는 3천만 원. 증거는 없는데 분명한 이 정황 증거, 그러니까 심리적 여러 가지 추측들만 있으면 위자료 2천만 원. 이게 사실 일종의 어떤 공식처럼 있었는데 당장 간통죄 폐지되니까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형법적으로도 무죄인데 내가 왜 이렇게 위자료 줘? 조정위원회에서는 500만 원으로 하시죠.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인 우리 MC는 계속 이 간통죄 폐지에 부정적인데 그때 말한 대로 이것은 사실은 큰 흐름상 폐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유책주의가 지금까지는 그 어떤 잘못을 혼인 파탄에 잘못이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간통죄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간통을 저지른 사람한테 이제 위자료를 많이 주도록 하는 판결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폐지고 나면 이제 파탄주의가 적용이 되는 셈이거든요. 혼인 파탄이 어찌 됐던 거나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 잘못인 간에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피해자가 여성이니까 우리 김진 기자가 폭풍 공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뒤바뀔 수가 있어서 여성이 간통을 저지르고 남자가 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한 책임이 없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이 간통죄 폐지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여성이 이제 남성이 바람을 피웠을 때 여성이 굉장히 막 억울하고 막 심적으로 이렇게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한테 굉장히 돈을 많이 뺏어가지고 실제로는 더 못 살게 했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작용돼서 위자료 액수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제 남자가 떡하니 나 이제 간통해도 처벌 안 받는데 내가 왜 너한테 위자료를 줘야 되냐. 우리 사이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위자료보다도 더 황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잘은 모르겠는데 그 간통에 의한 혼인 상황의 파탄 이것과 관련돼서 할 때 재산 분할은 그 위자료와 별개잖아요. 재산 분할은 별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보통 지금 잘못 이해를 하면 남자가 그냥 다 가져가고 그냥 그 피해 여성 그 아내에게 한 뭐 500에서 3천만 원 정도만 딱 떼어주는 거로 생각할까 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만일에 필요하면 대법원에서 좀 판례를 좀 이렇게 좀 지침을 내려가지고요. 판결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간에 그 바람을 피워서 혼인 상황을 파탄을 낸 것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위자료를 더 세게
하는 거, 그다음에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도 불리한 조건들을 적용하도록 몇 가지 지침을 내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적반하장의 간통 남녀에 대한 황당한 기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에서는요,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이것을 하라 라고 합니다. 다음 돌직구신문 확인하시죠.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강아지를 키워라. 개를 사랑하라. 개가 필요하다. 자, 대통령을 꿈꾸는 안영환 전 의원님. 북한에도 다녀오시고 대통령도 다 하시고 오늘 활동 많습니다. 식사도 다 하시고. 식사도. 자, 이제 미국 뉴욕타임즈, 미국선 제일 유명한 신문이죠.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를 한국 언론들이 이제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인류의 가장 좋은 친구, 개와 관련된 미국 대통령들의 일화를 이제 기사를 썼는데요. 예. 뉴욕타임즈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에 관한 핸드북이 있다면은 대선 후보는 반드시 개를 사랑해야 한다는 구절이 어딘가에 적혀 있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마로 루비코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개가 시추를 키우고 있답니다. 근데 시추의 이름이 만나,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런답니다. 이름이. 또 그다음에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잡종기랍니다. 잡종기. 그런데 하얀 털이 휘날리기 때문에 스노우 플레이크로 불리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요즘 유명한 클린턴 대통령 후보죠. 전 국무장관은 작은 푸들 텔리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역대 미 대통령들은 개를 사랑했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궁금한데 자, 박용진 전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네. 박 대변인, 네. 정치인으로서 대권의 꿈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르마를 지금 어느 쪽을 탔습니까? 예? 가르마를 어느 쪽 탔습니까? 글쎄, 이거 오른쪽 가르마를 타네요. 오른쪽 가르마. 이렇게 하려고. 화면에서는 왼쪽입니다만 제가 이제 오른쪽 가르마를 탑니다. 내일부터 가르마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가르마를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저처럼 다 왼쪽에서 가르마가 느껴보시죠. 자, 한 명 한 분씩 자세히 좀 크게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전 대통령 가르마가 명백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가르마죠. 자,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역시 넘어가고 있고요. 전두환 대통령도 이 수치 있었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재밌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왼쪽에서 오른쪽 가르마. 그리고 밑에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왼쪽 가르마에서 오른쪽.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 노무현 대통령도 왼쪽 가르마. 이명박 대통령도 왼쪽 가르마. 박근혜 대통령도 왼쪽 가르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르마가 있었군요. 자, 예전 모습입니다. 확실히 왼쪽 가르마. 젊었을 때는 확실하게 지금 왼쪽 가르마가 있고. 지금은 자취만 남아있는. 예. 그리고 지금 안영환 전 의원의 가르마를 보니까 제가 유심히 저와 같은 왼쪽 가르마. 자, 느끼는 바 없습니까? 박윤진 대변인. 당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정치인들의 가르마나 헤어스타일이 대통령과 직관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다 왼쪽일까? 이제 왼쪽 오른발 모르고 우리가 2대8 가르마라고 그러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몇 년 전에 명동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2대8 가르마를 한 사람과 또 일반 머리를 가르마 없이 한 사람에 대해서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누가 더 신뢰감이 가느냐를 찍게 했어요. 압도적으로 2대8의 가르마 한 사람이 신뢰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런 모습이 더 신뢰감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가르마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의 가르마. 그런데 왼쪽으로 가르마는 제가 오늘 처음 재미있는 걸 오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되려면 가르마를 타라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어제까지 날씨가 찌뿌둥했는데 오늘 지금 서울의 하늘은 굉장히 화창하고 맑습니다. 만연한 봄 기운 느끼시는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